네 번째 기준점은 제가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가 되는 관계. 어떤 아이는 말을 하고 어떤 아이는 언제나 들어야만 되는 아이. 선생은 늘 말을 하고 아이들은 늘 들어야 되는 관계. 그게 아니고 교실은 선생도 학생도 다 듣고 말하고 경청하고 표현하고, 그래서 서로가 참고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식관계가 형성되는 거, 이게 기준점이었겠습니다. 제가 이게 교육과정의 논리는 형식 논리가 아니고 교육과정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지금 이래 하는 게 이게 교육활동 맞아? 내 지금 교육활동하고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을 표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교육활동하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활동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내가 지켜야 될 그런 기준점이 뭐야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네 가지가 아닐까라고 제가 그렇게 구상을 했거든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네 가지 구상을 할 때는 제가 프레일리, 존 두이, 영국의 피터스, 그 다음에 미국의 브로우디,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그 이론을 참고해 가지고서 이 네 가지 기준점을 우리 언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게거든요. 그러니 네 번째 기준점은 그런 앞에 들었던 그런 학자들의 얘기 아니고 진짜로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난 누구보다도 가르치는 사람이야. 우리 대통령이 검사로서의 기계를 갖고 있듯이, 기계 안 갖고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말만 열면 법과 원칙이라 하듯이 교사들도 가르치는 자로서의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적어도 이건 어기지 않고, 교실에 들어갈 때 이건 어기지 않고 내가 교실에 들어가 라고 할 때의 그런 이 가르치는 자의 그 기계 본색, 그 모델링, 이런 걸 가지고서 제가 이런 추상을 해본 그런 이 기준점이거든요. 이 기준점을 제가 이렇게 여기에 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현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부터 이걸 얘기 먼저 하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선생님들, 이건 아마 선생님들이 아마 잊어버리실 거래요. 지금 초등학교에 5학년 수학 교과서를 이렇게 펴보면 그게 이런 게 나옵니다. 분수 곱셈의 규칙이라고 하는 이 단원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1학년부터 6학년 교과서의 속표지에 수학은 세상을 보는 눈 하는 것이 6학년 내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5학년 초등 수학년 수학 교과서에 분수 곱셈의 규칙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다음 네 가지 모양이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볼까? 그 영익하는 걸 제가 했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딸아이의 그 사진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 철수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또 영희가 그리고 말합니다. 빨간색 모양의 넓이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이 모양에 그 안에 네 가지 조그마한 조각의 그림을 꽉 채워 넣는 그런 과제예요. 과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빨간색 모양의 넓이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넓이의 3분의 1이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말한 게는 철수가 그걸 받아서 그러면 분수의 곱셈을 이용하면 쉽게 그 직사각형의 모양 하나에 4가지 조각 그림을 다 채워 넣을 수가 있겠네? 라고 하는 이 그림이 큰 한 페이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는 것 같으면 저로서는 아무리 그 다음 페이지를 읽어도 잘 연결이 안 돼요. 여기 제시했던 글자 그대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잘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들이 이렇게 예시를 되어가 있는 교과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제가 제 손자가 초등 5학년이거든요. 그리고 손자 보고 손자 공부는 못해요. 그리고 보고 물었어요. 이거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어? 한께는 그 손자가 공부는 못해도 못할수록 그 말은 알거든요. 이거는 패스했어. 선생님이 요거는 패스하고 넘어갔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뭐 했을까? 한께는 여기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시키니까 요령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해서 이걸 다 배웠어. 했어요. 그러면 다 배웠으면 요거로 한번 돌아와가지고 요건 이거 한번 해봐. 그건 몰라. 그래 놓고 지가 할아버지한테 꾸중을 때려가 싶어서 우리 아들 다 그건 몰라. 그거 다 안 해. 그냥 넘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 그대로 요거 지금 쓰고 왔거든요. 이거 보고 이렇게 뭐가 들어옵니까? 개념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맞거든요. 분수는 글자 그대로 하나의 온 것을 이렇게 쪼개는 거 아닙니까? 쪼개서 나타내는 숫자가 분수잖아요. 분수는 분모에 따라서 분자의 값이 정해지는 게 분수잖아요. 분모가 동일하면 분자는 자연수로 취급을 해가지고서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분모가 다른 분자를 연산하려면 통분이라고 하는 규칙에 의해서 분모를 같이 해줘야 분자의 값에 따라서 연산할 수가 있는 문제로 풀어지는데, 자, 그런 정도의 규칙을 갖고 있으면 종이에, 직사각형의 종이에 4가지 모양이 다 달라요. 4가지 모양이 다 이렇게 다른 것을 꽉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세근이 들었는데도 이걸 제가 해보다 싶어서 한참 동안이나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겨우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과연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치면, 이거 어떻게 가르치면 이게 개념으로 가르치는 걸까요? 소위 원리로 가르치는 걸까요? 언제나 원리를 가르친다고 말하잖아요. 원리를 가르쳐야 그 다음에 행동의 규칙이 나오잖아요. 행동의 규칙이 나온다는 말은 이제는 풀이가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원리에서 행동의 규칙이 도출이 나와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말을 이렇게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분수 곱셈이라고 하는 지식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보세요. 우리 앞에 제가 기준점 이야기했을 때 지식의 뜻을 이해해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PTS에서 가져왔습니다. Knowledge and understanding 하는 말이라 해. 이렇습니다.
보세요. 지식의 뜻, 바로 곱셈의 규칙입니다. 지식의 뜻을 손에 꽉 쥐듯이, 이게 understanding, 이해한다. 이해한다 말은 파악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자꾸 한자로 파악한다 하는 게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말로 하는 것 같으면 손에 꽉 쥐는 게잖아요. 파악하면 꽉 쥐는 게잖아요. 손에 꽉 쥐듯이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그 지식을 사물을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해 보도록 가르치세요.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시키는 게거든요. 개념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지식을 그 사람 아이한테 도구가 되도록 해주는 게거든요. 도구로 사용되도록 해주는 게거든요. 그냥 가르치는 알아 나 이해하고 좀 그건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 모른다고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래 문제 내고 못 풀면 점수 매기고 하잖아요. 또 그 아이로 하여금 사물에 대해 방법론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쳐 보세요. 방법론적인 접근이라면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세밀하게 스스로 적을 수 있도록 가르쳐 보세요. 암산하고 짐작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적어가면서 아들이 이해하도록 해요. 그게 방법입니다. 내면으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으면 나도 답을 낼 수가 있고 너도 답을 낼 수가 있고 누구도 답을 낼 수가 있어. 우리는 그래서 그 지식을 공유하는 거야. 지식은 공유해야 지식이 되는 거야. 이게 방법론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서 30명의 아이들이 배우면 아이들은 교실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의 뜻을 이루는 하나로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되는 거예요. 교육은 그래 해야 내가 교사가 내가 진짜 교육하고 있구나. 똑똑하나 몇 명만 얼른 알아듣게 가르치는 거.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앞서가게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내가 교육한다라고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거든요. 또 그 아이에게 실존적 확신을 갖도록 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자기 풀이 과정을 거치면서 풀수의 곱셈 계산에 대해서 내가 내 경험에 대한 긍지를 갖게, 내가 성취감을 갖고, 내가 존재감을 갖게, 내가 여기에 있어. 내가 오늘 결석하지 않고 여기에 있어. 내가 집에 가도 나는 수업 시간에 참석하고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은 게네 휘휘덕거리고 엄마한테도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어. 이런 실존적 확신을 가지도록 해보세요. 전혀 건강하게 가지지 말고 오늘 수학에서 뭐 배웠을까 하면 내가 몰라 묻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실존적 학도록 가지도록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교사로 하여금 내가 교육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를 용납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게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개념적인 이해, 바로 원리를 이해를 해가지고서 행동의 규칙, 바로 응용, 여기도 응용하고 이런 문제가 와도 내가 조금만 고민하면 내가 응용이 가능하게 이렇게 해준다 하는 기라에 그런 게 우리가 그 다음까지 제가 맞아 얘기할게요. 교육과정 맥락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교육과정 맥락이라는 이 낱말은, 용어는
다른 책에서, 교육학 책에서는 제가 이 책을 말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선생님, 김병희 선생님 봤어요? 이상하게 봤는지 몰라, 안 봤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이 콜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책에서 이 용어를 봤습니다. 저는 간혹 교육학하는 사람들 책보다는 철학하는 사람이나 심리학하는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더 우리한테 어떤 깨우침을 주는 그런 이 용어들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저는 제가 논리, 기준점 이런 말을 썼지만 콜버 같은 사람은 기준점 논리라는 말을 안 쓰고 오히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 맥락. 아이들 교육과정 맥락 속에 넣어놓고 가르치는 거. 교사는 우리말로 치면 생짜배기로 가가지고 교수에 흑반에 적어놓고 이거 해봐라고 아니고 아이들을 교육과정 맥락에 집어넣어놓고 가르쳐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말이 참 이렇게 뜻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서양의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용어를 쓰면 이 용어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그런 나는 이 용어를 이렇게 약정해서 사용해 하고 하는 걸 딱 명시를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글을 읽으면 우리하고 반가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책을 읽으면 우리가 잘 뜻이 들어와요. 일본 사람은 꼭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글을 잘 안 쓰대요. 우리 보고 자기는 이 글을 글 속에다가 이렇게 뜻을 숨겨놔요. 자기 쓰고 있는 글을 숨겨놓고 나왔으니까 너는 네 나름으로 이 뜻을 네가 정해가지고 써봐. 이렇게 아마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과정 맥락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낯설기 짝이 없는 지식이라는 사물. 우리는 지식이지만 아이들한테는 하나의 사물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이 사물은 굉장히 낯설어요. 수수께끼라 해요. 사실은 아이들은. 불수의 곱셈은 아이들한테는 하나의 사물에 지나지 않아요. 요술방망이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모릅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이 수포자가 생기거든요. 이 사물에 접해가지고 아이들은 전부 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귀찮아 죽겠다. 빨리 안 맞히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래 도망치는 아이들을 멱살을 탁 붙잡고 딱 주저앉혀가지고 그 사물에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맥점이 어딘지를 딱 찾아내는 게 이게 교육과정 맥락. 교사는 그 맥점을 아는 전문가라고 하는 거라. 이게 교사라고 하는 거라. 교사도 그런 맥점을 모르면 그건 교사가 아니지. 우리가 의사도 환자들이 지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의사는 몇 마디만 들으면 이 사람한테 좀 우째하는 게 맥점을 딱 집어가 밤에 잘 때 기침 더 많이 나오지요. 딱 가잖아요. 우리가 중국 모임에서 할 때. 그러면, 맞네요. 그러면 그거 맥점에서부터 이야기를 다시 우리한테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 밤중에 기침 나올 때는 꼭 이렇게 그 가래가 이렇게 어떤 상태로 나와요. 그렇게 맥점을 짚어가면서 얘기를 끌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환자로 하여금 얘기를 술술 나오게 하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하는 걸. 그게 맥점이잖아요. 교사도 그런 게, 그게 전문가잖아요. 경찰이, 수사관이, 형사가, 검사가 수사할 때는 전에 맥점을 짚어가면서 수사하지. 아무 때라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맥점을 짚으면서 기사대 때리고 맥점 잡는 그러면 검사가 아니고 나쁜 놈이잖아요. 폭력 깡패잖아요. 의사도 지멋대로 해가지고 끌고 가면 유도신문하고 끌고 가면 그것도 그 의사도 그 돌팔이잖아요.
교사도 그런 돌팔이들이 많잖아요. 저는 돌팔이 아닙니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뭔가 친숙하게 해줄 앞뒤 상황, 앞도 재보고 뒤도 재봐가지고 상황을 짚어가지고 뭔가 의미를 그 사람한테, 아이들한테 이렇게 있게 해주는 거.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주는 게 바로 이게 이 맥락을 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제? 이런 게 이제 전문가가 할 일이라 하는 게죠. 그제?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한 판의 이 수업이라고 하는 거, 가르친다라고 하는 한 판의 놀이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게 전문가의 작업, 그걸 교육과정 작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맥락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이제 제가 기준점이라고 하는 이 맥락을 썼거든요. 자, 기준점 사지에 저는 이제 기준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가 되는 관계. 자, 이건 이렇습니다. 아이들 보고, 학습자 보고, 가만히 있지 마. 청강생이 되면 안 돼.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니는 뭐 이거 교실에 있지만 나가 차라리 노는 게 나아. 드러내 말을 해. 드러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드러내 말을 하고 경청을 해. 그런 말하고 경청하는 장이 장. 이 장이 교실이야. 교실에 들어오면 말하고 듣는 게 이게 교실이야. 입 닫고 싶으면 니 나가. 다른 사람 말할 때 끼어들어가 방해하면 니 나가. 이 말이거든요. 드러내 말을 해야 네 말이 가치가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네 말은 가치가 안 돼.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면 가치가 안 돼. 맴돌지 말고 그냥 말해버려. 그럼 내한테 가치가 돼. 가치가 뭔지 알아?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네가 집중력이 들어가. 네가 저는 말한 것에 꽂혀가지고 그 말을 자꾸 되풀이 하게 돼. 가치가 되는 거야. 가치라고 확신해야 그 다음부터 네가 근거를 찾게 돼. 가치라고 확신하면 자기 말에 힘이 들어가는 거고 주장이라고 말하거든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하거든요. 주장이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은 아이들이라도 주장이 된 근거를 찾.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주장을 펴고 있어. 근거를 찾는 거야. 근거를 찾으려 하면 자발적으로 지가 낭만에 봉착하면 당혹스러워집니다. 지가 생각에 잠기게 돼요.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지 스스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낭만에 취하게 돼요. 이게 내가 뭐 이런 주장을 왜 하노 이거.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게 된다 하는 거라. 얘는 딴 사람 말이야. 지가 지 경험을 이렇게 하면 적어보면서 그걸 반추하면서 주장의 근거를 찾아낸다 하는 거라. 근거를 찾아낸과 동시에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한계까지도 알게 되는 거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게 됩니다. 이게 경청은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아이들의 경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똑바로 서 딴 사람 말 들어 해가지고 듣는 것은 아니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럴 때부터 이제 교실의 아이들은 타자의 시선이 되는 겁니다. 그 무엇이든 자신의 가치와 연결되는
다른 가치, 다른 아이들이 말하는 그 가치를 하나의 정보로서 자기가 참고하게 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게 되면서 서로 간의 가치를 공유하는 접점이, 쉽게 말하면 지평과 지식이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사회에게는 소위 문화의 세계가, 문화의 세계는 공유의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공유하는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공유하는 것, 그것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해석해 본다는 것, 더 진전된 드러내 말하는 태도와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바로 이걸 갖다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수학 얘기했죠, 그제? 수학 얘기하고 이거의 접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접점이 일어나야 교사는 정말 이 기준점을 가지고서 수학에 아까 그 분수의 곱셈 규칙을 개념적으로 이해해 가지고서 행동 규칙으로 도출해내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거든요. 그래, 이거는 많은 교사의 교육과정 연습이 따라야만이 이걸 능숙하게 작업해낼 수가 있을 거라 하는 겁니다. 저는 나머지 세 번 남아있는 이 과정에서 이게 접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는 이 기준점 4개가 다 교사가 한꺼번에 이용해나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기준점 어느 하나라도 자기가 교육과정 맥락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단원을 만나서 교육과정 맥락을 만들어내는데 참조로 삼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스스로가 내가 교육과정 작업하고 있다는 말을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쓰고, 남은 세 가지는 제가 이런 얘기와 연관지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거든요. 이런 나머지 세 가지, 3회를 가지고 얘기해도 그건 절대 충분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과제를 드린 겁니다. 이런 기준점하고 아까 수학의 분수의 5학년짜리의 교과서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은가? 또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교사들은 왜 이걸 패스하고 넘어갈까? 이건 뭐 하는 작업이야, 짓이야? 한 교사만이 그랬을까? 아니,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러면 교육과정 작업이라는 말을 말라고 만들어냈을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 분수의 원리를 제시해 놓고는, 여전히 도망가게 만들어 버려놓고는 이거 뭐 교육과정 한다, 이렇게 과연 하는 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 접점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까 하는 이 얘기를 나머지 3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는 3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연습이 일어나야, 의사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형사 수사관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판사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기에 판결문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당신의 교육 방법론 이기거든요. 그 방법론은 뭘까요? 이걸 한번 고전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